자, 본격적으로 개념책이 시작하죠. 자, 첫 번째는 일반 목적 재무 보고에 대한 목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재무회계란 기업이 외부 정보용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전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일반 목적 재무보고 별거 없습니다. 참고 우리가 다루고 있는 건 관리회계입니까? 재무회계입니까? 재무회계입니다. 그럼 보고서의 형식이 나타날 거예요. 이 보고서의 형식은 그냥 외부 정보용자에게 제공되는 일반적인 형식의 재무제표를 사용을 하게 된다. 얘를 통칭했을 때 일반 목적 재무보고, 그리고 줄여서 일반 목적 재무제표, 더 줄여서 우리는 재무제표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재무제표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철저하게 일반 목적 재무보고서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개념체계의 시작도 일반 목적 재무보고의 목적,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의미다. 목적,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대여자 및 기타 채권자, 이렇게 나오네요. 얘를 이렇게 줄여봅시다. 투자자, 대여자, 기타 채권자. 이걸 한마디로 얘기를 한다면 이 사람들은 장부 들여다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를 한다면 얘는 외부 정보 이용자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외부 정보 이용자가 기업의 자원을 제공하는 것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할 때 유용한 보고 기업의 재무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일반 목적 재무 보고서의 목적이랍니다. 근데 앞에 뭐라고 붙어 있어요. 그렇죠? 현재 및 잠재적이라고 돼 있네요. 자, 참고 여기서 이제 투자자라고 돼 있어요. 그럼 투자자는 기본적으로 누구를 얘기를 하겠죠? 주주를 얘기를 합니다. 주주. 대여자는 말 그대로 돈 빌려준 은행 등등 얘기를 하는 거고, 기타 채권자는 나한테 물건을 공급하고 아직 돈 못 받아간 공급자 등등이 나타날 수가 있겠죠. 이를 포괄적으로 우리가 외부 정보용자라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자, 이 중에서 현재 및 잠재적입니다. 자, 삼성전자의 재무제표가 있습니다. 이 재무제표에 관심을 두는 자는 현재 삼성전자 주주밖에 없다.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난 아직 삼성전자 주식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호시탐탐 여기 투자를 할까 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즉 잠재적 투자자의 경우에도 역시 여기에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의 주주 외부 정보 용자뿐만 아니고 잠재적인 외부 정보 용자까지 포함해서 의사결정할 때 도움을 주는 역할이 일반 목적의 재무보고의 목적이다. 됐나요? 자, 그리고 하단 보시면 정보 이용자가 나타나는데 기본적으로는 외부 정보 이용자입니다. 자, 근데 그 중에서도 주요 정보 이용자가 있네요. 이런 표현 있잖아요. 그렇죠? 자,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 하지만 늘 제일 아픈 손가락이 있기 마련이다. 그런 거잖아요. 예. 그래서 외부 정보 이용자는 사실 주주도 있고 채권자도 있고 은행도 있고 소비자들도 있고 감독 당국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외부 정보 이용자는 있을 수밖에 없어요. 자, 기업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외부 정보 이용자는 누가 될 수밖에 없죠? 우리 회사에 돈 대주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죠. 얘가 투자자 그리고 은행 대여자 등등이 될 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이들을 우리는 주요 정보 이용자라고 얘기를 하고 결과적으로는 투자자, 대여자 및 기타 채권자가 주요 정보 이용자가 됩니다. 우린 이 사람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되는 겁니다. 자, 하단 보시면 보고 기업의 경영진이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 이재용 씨입니다. 자, 일반 목적 재무제표에 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관심 있겠죠. 자기 회사의 재무제표니까 당연히 관심이 있겠지만 의사결정을 내릴 때 거기에 의존할 필요는 전혀 없겠죠. 장부 직접 볼 수 있는데 굳이 그거에 의존할 이유는 없을 거 아니에요. 자, 보고기업의 경영진입니다. 기업의 재무 정보에 관심이 당연히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목적 재무 보고에 의존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시험 문장에 나오는 문장들입니다. 이걸 살짝 바꿔서 이렇게 나온다고요. 보고기업의 경영진은 기업의 재무정보에 관심이 있고 따라서 일반 목적 재무보고서에 의존해서 의사결정을 내린다. 맞나요? 틀렸나요? 틀렸다고요. 얘는 장부 직접 보면 되는 거지 여기 의존할 필요는 전혀 없는 겁니다. 이런 형식들이 지금부터 이제 수업 목적상 대비를 하셔야 되는 거라고요. 오케이. 의존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일반 목적 재무보고서 의존할 필요는 없다. 됐나요? 자, 나머지 기타 당사자들이 있네요. 감독 당국, 일반 대중 등등 당연히 관심이 있을 수 있겠지만 얘네는 우리의 주된 대상이 아닙니다. 뭐 이용하고 싶으면 이용해. 뭐 아니면 말고. 떨거지들. 네. 이렇게 나올 거고요. 자, 여기에 제공되는 정보입니다. 그러면 유용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보를 제공하면 될까? 근데 우리가 사실 회계원리 시간에 기본적인 사항들은 다 다뤘어요. 자, 이 재무제표의 종류 가장 대표적으로 뭐가 있고요? 재무상태표가 있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고요?
손익계산서, 포괄손익계산서가 있고 그리고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재무제표에 들어가는 항목이 총 세 가지가 들어갈 겁니다. 재무상태표에 뭐뭐뭐, 자산, 부채, 자본. 손익계산서에 뭐뭐가 들어가고요, 수익과 비용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의 한번 내려봅시다. 자, 이게 기본적으로 재무상태표입니다. 재무상태표에는 일단 자산이란 것이 표시가 될 것이고 그리고 부채란 것이 표시가 되게 될 겁니다. 저하고 회계원리 진행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이렇게 놓고 여러분들 따라가시면 된다. 자, 과거 자산에 대해서 뭐가 있어야 되고요? 경제적인 사건이 존재를 하고 있어야 되고요. 경제적인 사건, 이 경제적인 사건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회계 순환 과정을 얘기를 할 때 기중 절차의 첫 번째 단계인 거래 식별, 재무 상태 변동을 초래하는 거래가 있어야 된다. 두 번째 현재입니다. 자산입니다.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내한테 권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권리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여야 됩니다. 기업이 통제할 수 있는 권리가 존재를 해야 된다. 그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이용해서 미래에 뭘 만들어낼 수 있으면 된다? 효익이란 것을 만들어낼 수가 있으면 된다. 미래의 경제적인 효익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야 된다. 궁극적으로 이 효익은 돈이라고 해요. 돈. 나한테 들어와야 된다고요? 나가야 된다고요? 자산이니까 들어와야 되겠죠. 그렇죠? 효익이 플러스가 되는 것을 얘기를 한다. 이 효익이 플러스가 되는 형태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들어올 돈이 늘어나는 것뿐만 아니고 나갈 돈이 줄어드는 것까지를 포함한다. 미수 수익은 자산이다. 들어올 돈이 늘어나게 될 거니까. 성급 비용도 자산이다. 나갈 돈이 그만큼 줄어들게 될 거니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자, 반면 부채 쪽입니다. 자, 부채도 과거에 뭐가 있어야 되고요. 경제적인 사건이 있어야 되죠. 예를 들어서 차입이라는 사건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 갚아버리면 부채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아직까지 안 갚았어요. 그러니까 무슨 의무가 있다? 갚아야 될 의무가 있다. 얘가 경제적 자원을 이전해야 되는 의무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자, 이 의무가 이행이 된다면 우리 회사의 돈은 빠져나가게 되겠죠. 자원의 감소가 발생을 합니다. 즉 경제적인 효익의 유출이 발생을 해야 됩니다. 즉 마이너스 효과가 이렇게 발생을 해야 된다. 미지급 비용은 부채입니다. 나중에 나갈 돈이 늘어나게 될 거니까. 선수 수익도 부채입니다. 들어올 돈이 줄어들게 될 거니까. 자, 그리고 나머지가 자본 이렇게 나오겠죠. 자본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재무상태표 등식이라고 말씀드렸고 재무상태표 등식은 항상 성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 더하면 무조건 얘가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나머지가 항상 자본이다. 이거 쓴 김에 우리 회계원리 시간을 공부했던 거 또 한번 확인 한번 해봅시다. 자산입니다. 자, 자산은 측정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측정해야지 재무상태표에 얼마다 보고를 할 수가 있겠죠? 부채입니다. 측정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측정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부채 얼마라고 보고를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본이 있어요. 얘는 직접 측정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요. 얘는 직접 측정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항상 두 개 나머지 금액을 계산하셔야 됩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꼭. 예. 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가 있었죠? 손익계산서 이제 수익과 비용입니다. 자, 이 중에서 수익에 대한 정의는 뭐가 수익이었어요? 물건 팔면 나한테 돈이 들어오잖아요. 자산이 증가하잖아요. 또는 물건 파는데 아직 돈을 못 받았으면 매출 채권이라는 자산이 증가하겠죠. 즉 자산의 증가가 발생하는 겁니다. 또는 상대방한테 돈을 빌렸는데 안 갚아도 된대요. 개이득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도 수익이라고요. 즉 부채가 감소하는 것도 수익이다. 결과적으로 기업의 순자산을 놓고 순자산이 증가하는 효과, 얘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수익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순자산이 증가했는데 돈이 들어오진 물건 팔아서 들어온 돈이 아니고 주주로부터 출자받았다. 이걸 수익이라고 얘기를 하진 않는다고요. 얘를 우리는 자본거래를 통한 순자산 증가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얘를 제외합니다. 얘를 제외하고 나머지 순자산 증가를 수익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비용은 이거의 반대가 되겠죠. 순자산 감소입니다. 얘를 우리는 비용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역시 여기서도 순자산이 감소가 되는데 주주한테 나눠줬다? 배당을 지급을 했다. 이걸 우리가 비용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는다고. 자본거래를 제외한 나머지 순자산 감소를 우리는 비용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럼 우리 전체 수익과 비용이 어디에 보고가 되는 겁니까? 얘가 보고가 되는 게 손익계산서 이렇게 보고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손익계산서의 수익과 비용이 보고가 될 때는 어떤 것들은
당기 순이익을 구성을 합니다. 앞으로 얘를 우리는 당기 손익이라고 얘기를 할 거고 당기 손익은 net income 이렇게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당기 손익이 아닌 항목들도 있다. 회계로 시간 공부하셨죠? 이거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기타 포괄 손익이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기타 포괄 손익이란 것도 있다. 기타 포괄 손익이란 것도 있다. other comprehensive income 이렇게 나오게 될 거예요. 그렇죠? 혹은 뭐 회계월 시간부터 공부를 하셨던 거지만 앞으로도 계속 나오게 될 사항이니까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결과적으로 외부 정보용자에게 이런 정보를 전달한다고 한 유용한 정보를 전달하게 된다라는 거였어요. 그렇죠? 시작할게요. 제공하는 정보입니다. 자, 제공하는 정보는 경제적 현상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데 이 경제적 현상에 대한 정보라는 게 결과적으로는 두 개예요. 자, 첫 번째 무슨 정보 전달한답니까? 재무 상태에 대한 정보를 전달한답니다. 그래서 나오는 게 재무 상태표라고요. 재무 상태표.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그럼 아주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회사가 설립이 됐어요. 회사가 설립이 되면서 주주로부터 1억만큼을 출자받았습니다. 근데 1억만큼으로는 장사를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은행으로부터 다시 1억만큼을 빌렸어요. 그럼 다 이게 현금이다라고 하는데 얼마에서 시작하시면 되는 거지? 2억에서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된다고요. 아시겠어요? 그럼 2억으로 현금 갖고 온 것 중에서 일부만큼은 현금으로 남기고 장사를 하기 위해서는 뭐 비품 같은 거 구입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상품 같은 것도 구입을 해야 되겠죠. 그럼 왼쪽에서 얘기를 하는 건 자산이 있어요. 자산은 곧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경제적 자원을 얘기를 한다고요. 자산이란 경제적 자원을 얘기를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럼 반대로 얘기를 한다면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경제적 자원이 총 2억인데 이 중에서 채권자, 은행 몫은 얼마만큼 있고 1억만큼 있고 나머지는 주주 몫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따라서 대변에 나타나는 사항을 우리는 흔히 청구권이라는 표현도 이렇게 쓰게 될 거라고요. 이해가 되셨나요, 여러분들? 그래서 재무 상태란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경제적 자원가, 얘가 자산이에요. 결과적으로 이 여기에 대한 청구권에 대한 정보, 이 청구권이란 것이 부채하고 자본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납득되셨나요? 되셨나요? 자, 그리고 하단에 있는 게 보고기업의 경제적 자원과 청구권을 변동시키는 거래에 대한 정보랍니다. 변동시키는 정보, 변동시키는 정보, 변동시키는 정보. 뭘 변동시킨다고요? 경제적 자원 그리고 청구권을 변동시킨대요. 결과적으로 순자산이란 것은 자산과 부채에 대한 뭘 얘기를 합니까? 변동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순자산이 변동을 할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해가 되셨나요, 여러분들? 여기에 대한 정보가 수익병 포괄손익계산서를 얘기를 하게 되는 거라고요. 두 번째 나오는 사항이 보고기업의 경제적 자원과 청구권을 변동시키는 거래에 대한 정보입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요 금액이 재무상태표를 얘기를 하는 거고 두 번째 사항이 포괄손익계산서가 가장 대표적인 사항이 됩니다. 자, 동시에 청구권의 변동 중에서 일부만큼은 요 자본 항목들도 세부적으로는 자본금, 자본여금 등등 쪼개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럼 기초에 자본 총계가 1000이야. 기말에 자본 총계가 1,500원이 됐어요. 총계 기준으로 500만큼 증가가 발생했지만 세부적으로 얘가 이익잉여금 때문에 변동하는 것들도 있고 주주 납입 때문에 변동하는 것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쪼개서 보고하는 재무제표가 이게 자본 변동표예요. 역시 얘도 변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겁니다. 마지막 하나,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이거 자산이 아니에요. 자산이죠, 그렇죠? 기초 내가 현금을 1,000만큼 갖고 있었는데 기말에 2,000이 됐대요. 총계 기준으로는 1,000만큼 증가했지만 그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장사에서 돈이 들어온 건지 아니면 물건 팔아서 나온 건지 건물 팔아서 들어온 돈인지 돈이 부족해서 차입했는지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현금 흐름에 대한 변동 정보를 나타내는 게 이게 현금 흐름표예요. 현금 흐름표. 결과적으로 변동시키는 거래는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그리고 현금 흐름표 얘를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게 재무상태표 어떻게 작성해서 보고를 할 것이냐, 포괄손익계산 어떻게 작성해서 보고할 것이냐, 자본변동표, 현금 흐름표 이런 걸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목적이기 때문에. 아시겠습니까? 네. 자, 마지막 하나입니다. 자, 마지막 하나는 수탁 책임에 대한 정보도 보고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회계원리 시간에 말씀드렸죠. 결과적으로 이게 우리는 주식회사를 기반으로 하는데 주식회사라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예전 대항해 시대부터 발생을 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백성들이 모여서 돈을 투자를 해서 상선에 얹어놓고 그러면 거기에 있는 그 선장이죠. 결과적으로는 뭐 콜럼버스 등등 이렇게 가서 금캐하고 이렇게 나눠주는 거잖아요. 근데 돈만 투자받고 딴 데 가서 여행하다 오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이거 똑같은 개념이라고요. 경영자 입장에서는 주주 또는 채권자 등등으로부터 자원을 위탁받은 거니까 이 위탁받은 돈을 여러분들에 의해서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라는 정보를 피드백을 줘야 되겠죠. 이런 것들 우리는 수탁 책임에 대한 정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요게 직접적으로 나오게 되는 회계태매가 나중에 이공 가서 공부를 하게 된 주당이익이라는 개념이에요. 주당이익 공시하는 이유는 이만큼 여러분들한테 받은 자원을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주당 얼마만큼 벌었습니다. 이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수탁책임 보고 주당이익과 관련된 사항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확인합시다. 자, 외부 정보행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무슨 정보 전달해 주시면 되고 경제적 현상에 대한 정보입니다. 이게 재무상태 배포 과세는 계산 자본부터 형부부를 얘기를 한다. 그리고 마지막 사항이 수탁 책임에 대한 정보 제공도 나타날 수가 있다. 그래서 이건 뭐 학생들한테 제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주중에서 우리한테 이것도 있다고요. 외부 정보용자한테 수탁받은 자원에 대한 수탁 책임 보고 기능도 있다고요. 부모님한테 지금 돈 받아서 하고 놓은 거잖아요. 부모님이 막 여쭤본단 말이에요. 그렇죠? 너 공부 잘하고 있니?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안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무조건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성실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좀 수탁받은 자원을 제가 하려고 꼭 해주셔야 돼요. 자, 마지막 한계점으로 갑시다. 한계점입니다. 자, 첫 번째 한계점이 이겁니다. 일반 목적 재무보고서는 정확한 서술보다는 상당 부분 추정 등등이 개입될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재무제표에 찍히는 숫자의 대략 한 70% 정도는 정확한 숫자가 아닙니다. 70% 정도는 다 추정치입니다. 그중에서 우리 공부했던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거 감가상각이라는 거 우리 회계로 시간에 공부를 하셨잖아요. 감가상각 계산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대상 금액도 필요하고 방법도 필요하고 내용연수 이런 것도 필요하잖아요. 내용연수가 몇 년이에요? 5년. 정확한 거예요? 추정한 거예요. 경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이 정도가 될 것이다. 잔존가치 개념이 뭐였죠? 나중에 내용연수 끝났을 때 팔았을 때 얼마만큼 받을 수 있을 것이냐. 내용연수가 40년이야. 40년 후에 잔존가치 정확한가? 알래 알 수가 없다고요. 대손에게 공부하면서 우리가 대손 충당금이라는 거 공부하셨잖아요. 대손 충당금 어떤 숫자였어요? 추정된 숫자 아닙니까? 보고기간만 현재 못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의 추계액 등등을 얘기를 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들어가는 재무제표 대략 한 70% 정도는 다 추정치일 뿐 정확한 숫자는 나타날 수가 없다. 이게 기본적인 첫 번째 한계점입니다. 자, 두 번째, 회사는 재무제표 작성하는 것이 목적입니까? 장사하는 것이 목적입니까? 장사하는 것이 목적이지,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이용자가 필요하는 모든 정보를 제공하지도 않고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이런 한계점도 있다. 따라서 외부 정보행자는 일반 경제적 상황 및 기대, 정치적 사건과 정치 풍토, 산업 및 기타 전망과 같은 다른 원천에서 입수한 관련 정보를 고려해서 해석하실 수밖에 없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자, 원자재를 수입해서 판매하는 회사가 몇 년 동안 재무제표를 봤더니 되게 예뻤거든요. 근데 어떤 애 공시가 될 때 완전히 실적이 꼬라박은 거야. 근데 그 이유를 뭐냐라고 본다면 갑자기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진 거예요. 뭐 이런 상황이야. 이걸 재무제표에 일일이 다 얘기를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정보용자가 봤을 때 이 회사의 올해 성과가 왜 이렇게 나빴지? 뉴스 등등을 봤더니 이게 전쟁 때문에 원자재값 상승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발생했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되는 거지. 모든 것을 재무제표에 다 담을 수는 없다. 여기 한 가지가 있고 또 한 가지 일반 목적 재무보고서는 보고기업의 가치를 보여주기 위해서 고안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자, 어떤 회사의 재무상태표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산이 100억만큼 나와 있고 부채가 30억 나와 있고 자본이 70억만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이 회사의 순가치는 70억이겠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고요. 절대. 말 그대로 자산 쪽은 현재 갖고 있는 자원 이만큼 있습니다. 이 중에서 부채 몫은 얼마이고 자본 몫은 얼마인데 이걸 나타낼 뿐 여기에 나타내는 숫자가 이 회사의 실질 가치를 얘기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실질 가치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뭘 보셔야 되죠? 시총을 보셔야 되는 것이지 실제 재무상태표에 나오는 이 숫자를 보시는 건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걸 단적으로 알 수 있는 게 삼성전자 최근 재무상태표 한번 보세요. 거기 나타내는 자본 총계 찍혀 있는 숫자하고 그 날짜 현재 삼성의 시총은 상당한 괴리감이 있는 겁니다. 오케이. 자, 절대 우리의 목적은 보고기업의 가치가 어느 정도가 됩니다. 이걸 전달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 같은 회계사들은 이 재무제표 숫자를 이용해서 몇 가지 추정치 등등을 이용을 해서 이 회사의 가치가 어느 정도가 됩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있습니다. 이게 이제 컨설팅 작업이거든요. 자, 그러나 가치를 추정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는 무조건 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 이제 말장난 할 거예요. 말장난. 네. 자, 마지막 사항입니다. 각 주요 이용자의 정보 수요 욕구는 다르고 상충 가능합니다. 이거 당연하겠죠. 자, 여러분들이 주주예요. 삼성전자 재무제표를 통해서 확인하고 싶은 숫자는 주가 오르냐 마느냐, 배당 어느 정도 나올 것이냐 이게 궁금할 거고요. 삼성전자의 돈을 빌려준 채권자들의 경우에는
돈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 정보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요건은 서로 다를 수밖에 없다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회계기준위원회는 재무보고 기준을 제정을 할 때 가능하면은 최대 다수의 정보 용제 수요를 충족하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만 할 거랍니다. 노력만 할 거랍니다. 네. 이런 것도 이제 말문제 1번, 보기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런 식으로 제시될 수 있는 문구가 되겠습니다. 보시고 자 넘어가서 다음 사항입니다. 자, 그러면 이 일반 목적 재무제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재무제표에 들어가는 항목들에 대해서는 어떤 재무적 특성을 갖고 있어야 될 것이냐, 얘를 우리는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이라고 얘기를 할 거고요. 자, 일단 질적 특성이란 것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뭐하고 뭐가 보입니까? 근본적 특성이란 것이 있고 보강적 특성이란 것이 있네요. 근본적 특성도 있고 보강적 특성도 있습니다. 당연히 뭐가 더 중요할까요? 당연히 근본이 중요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보강적 특성은 뭐가 있는 상태에서 보충 강화하는 특성을 얘기를 할 뿐 가장 중요한 것은 근본적 특성입니다. 하이라키가 돼 있고 근본적 특성은 두 가지입니다. 목적적 합성, 표현충실성. 반면 보강적 특성은 비교, 검증, 적시, 이해 네 가지입니다. 제가 수업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이거 암기하십시오라는 사항을 제 5번을 안 할 거예요. 첫 번째 암기하십시오라는 사항을 오늘 첫 번째 시간에 얘기를 할 겁니다. 암기하십시오. 이 사항들은 시험 문제 단독적으로도 아니면 일부로서도 정말 많이 출제가 됐었습니다. 자, 근본적 특성 몇 개 있고요? 2개 있고요. 보강적 특성 몇 개 있고요? 4개가 있습니다. 근본적 특성 1은 뭐가 보입니까? 목적 적합성, 표현 충실성 보입니다. 보강적 특성은 비교 가능성, 검증 가능성, 적시성, 이해 가능성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럼 근본적 질적 특성이 갖고 있는 의미는 이거랍니다. 우리가 하는 목적은 외부 정보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전달하는 거예요. 근본적 특성은 유용한 정보가 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갖춰야 되는 속성입니다. 됐나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이게 없어요. 유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불가능해요. 이건 무조건 있어야 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둘 중에 하나만 있어야 된다고요? 2개 있어야 된다고요? 2개 다 있어야 된다고요. 2개 다. 얘는 희생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얘는 무조건이야. 무조건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반면 아직 공부를 하지 않았지만 보강적 질적성이란 것은 없어도 유용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강적 특성은 있으면 좋은 거야. 없더라도 유용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다.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보강적 특성은 얼마든지 희생 가능하고 얘는 가능하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중에서 첫 번째 근본적 특성으로 갑니다. 자, 첫 번째는 목적 적합성이 있고요. 목적 적합성이란 것이 있고 두 번째는 표현 충실성이란 것이 있습니다. 자, 회계를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의 대부분 아마 학생들이 아니고 직장인인 것 같습니다. 여기 앉아 있는 목적은 튀려고. 맞잖아요. 튀려고. 그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직을 준비하고 있단 말이야. 그럼 이직을 준비할 때 아이씨 수 틀리니까 이 회사 때려치고 무조건? 이런 분들 대부분 없으실 거 아니에요. 정보 탐색을 할 거 아니에요. 어떤 회사가 괜찮을 것이냐. 그래서 친구나 아니면 지인 등등한테 물어봤더니 어떤 회사가 괜찮대요. 그럼 그 정보를 통해서 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연봉이 한 5천 정도가 되는데 저 회사로 이직을 한다면 7천 정도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정보를 갖고 있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정보를 통해서 내가 저 회사로 간다면 연봉을 7천 받을 수 있겠지라고 미래를 예측하는 거죠. 지금 현재로서는. 그 예측이 있어야지 여기 때려치고 저기로 가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는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내가 의사결정을 내릴 때 유용한 정보가 되기 위해서는 뭘 할 수 있어야 된다? 미래를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정보가 나한테 들어야지. 그렇죠, 여러분들? 또 한 가지, 나한테 그 정보를 얘기한 놈이 맨날 구라치는 놈이에요. 믿을 수 있어요? 못 믿는단 말이에요. 그 정보는 나의 의사결정에 유용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내 정보 의사결정을 내릴 때 정보가 유용하게 속성은 딱 2가지라고요. 첫 번째, 이 정보 때문에 내가 갈까 말까 결정될 만큼 나한테는 목적 적합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의사결정을 내릴 만큼 걔를 믿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표현을 바꾼 게 우리는 목적 적합성하고 표현 충실성 2가지로 얘기를 할 겁니다. 오케이. 자, 첫 번째 목적 적합성 갑시다. 자, 목적 적합한 정보란 의사결정에 뭘 발생시키는 정보를 얘기를 한다고요? 차이를 발생시키는 정보를 얘기를 합니다. 이직을 준비하고 있다. 내가 지금 현재 연봉이 5천이다. 물어봤더니 5,100만 원 주겠대요. 아이씨 가나 마나. 이렇게 되는 거죠. 연봉을 8천 주겠대요. 무조건 튀어야지.
나는 가겠다라는 의사결정을 내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정보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의사결정의 차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정보, 얘를 우리는 목적 적합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차이를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라는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정보가 나와야 되겠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목적 적합한 정보는 예측 가치가 있어야 됩니다. 예측 가치가 있어야 됩니다. 자, 동시에 한번 예측을 했으면 예측하는 걸로 끝날까요? 나중에 피드백 받을까요? 피드백 받겠죠, 그렇죠? 나중에 그 예측이 맞은지 확인할 거 아니야. 얘를 확인 가치라고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목적 적합성의 가장 중요한 속성은 예측 가치하고 확인 가치 두 가지입니다. 또는 둘 모두가 될 수도 있고요. 됐나요? 네. 자, 예측 가치입니다. 예측 가치는 미래 결과를 예측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절차의 투입 요소로서 재무 정보가 사용을 했을 때 예측 가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자, 그럼 얘를 재무 정보를 통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전제를 한번 깔아볼게요. 자, 여러분들은 어떤 회사에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투자 의사 결정 기준은 단기 순이익 100억 이상을 만들어내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회사에 투자를 할까 말까 결정할 때 필요한 요소는 그 회사의 단기 순이익 정보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단기 순이익 정보를 쭉 확인해 봤더니 X 1년도의 단기 순이익은 102억만큼을 보고를 했고 X 2년도의 단기 순이익은 108억만큼을 보고를 했답니다. 이 시점에 여러분들은 이 회사에 투자를 할까 말까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입수한 정보가 X 1년도와 X 2년도에 대한 단기 순이익 정보를 입수를 한 겁니다. 우린 또라이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합리적으로 예측을 할 거야. 과거 계속 100억, 102억, 108억 정도를 지금 단기 순이익을 보고하고 있다. 앞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내년에도 최소 100억 이상은 나타날 수 있겠지. 이걸 합리적으로 예측을 할 수가 있겠죠. 자, 100억 플러스 알파가 될 거다라고 예측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럼 이 정보들이에요. 이 정보들은 내가 미래를 예측하는데 투입되는 요소로서 지금 사용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럼 이 정보들은 나한테 목적 적합한 정보다 아니다? 목적 적합한 정보다. 100억 넘는다? 투자하겠다. 이렇게 의사결정을 내릴 거 아니에요. 오케이. 실제 X 3년도가 됐어요. 이건 예측이었을 뿐 실제치는 다를 수 있겠죠. 실제 봤더니 이 금액이 110억만큼 나왔어요. 그럼 나는 투자 의사 결정을 잘 했구나라고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럼 어떻게? 계속 투자를 유지할 거야라는 의사결정을 내릴 수가 있을 겁니다. 반대로 실제 예측은 이렇게 됐지만 단기 순이익은 80밖에 안 나는 경우도 나타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럼 나는 무슨 의사결정을 내릴 수가 있겠죠? 100억 안 되네? 돈 빼야지. 이런 의사결정을 내릴 수가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 나한테 유용한 정보라는 것이 나한테 무조건 경제적으로 플러스가 되는 정보만 나한테 유용한 정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라고요. 내 의사결정에 차이를 발생시킬 수 있으면 이게 목적 적합한 정보가 되는 거지 나한테 경제적으로 이득이 돼야 되는 정보만은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네. 자, 이를 우리가 예측 가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동시에 정보 자체가 예측치 또는 예상치일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이건 불가능한 얘기예요. 방금도 우리가 살짝 봤었어요. 우리는 지금 X 2년도까지의 자료를 통해서 X 3년도를 지금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X 3년도를 예측하기 위해서 뭔가 정보를 찾고 있었더니 경영자가 찾아오더니 나한테 이렇게 하는 거야. 내년에 단기 순이익은 1,000억 정도가 될 것 같아요. 나한테 필요해? 그렇잖아요. 필요하지 않는 거죠. 경영자니까 걔는 뻥튀기 시켜서 얘기를 할 거라고. 그래서 나한테 필요한 정보는 이걸 통해서 내가 미래를 예측할 수 있으면 되는 거지 그 정보 자체가 예측치일 필요는 없다. 그런 표현을 쓰게 될 겁니다. 자, 확인 가치는 말씀드렸다시피 얘는 피드백을 받는 것을 얘기를 하고 나머지 점점 중에서 밑에 점만 확인하고 갑시다. 밑에 점 별거 없죠. 예측 가치와 확인 가치는 상호 연관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히 연관되겠죠. 예측을 해야지 확인하는 거죠. 자, 그리고 밑에 자 이제 중요성이라는 것이 나오네요. 이 중요성 개념도 확인하시고 자, 참고 우리 카테고리를 정확하게 잡으셔야 돼요. 우리 지금 뭘 보고 있냐면 근본적 특성 보고 있고 근본적 특성 중에서도 목적 적합성 보고 있어요. 그 목적 적합성과 관련해서 이제 중요성이라는 개념이 나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됐나요? 자, 봐요. 중요성 개념이 이거거든. 목적 적합성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뭔가 차이를 불러일으키는 속성, 즉 미래를 예측할 때 이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좀 전에 제가 사례 이거 들었잖아요. 우리 이직을 준비하고 있다. 현재 내 연봉이 5천인데 이 연봉보다 8천 준다? 그럼 튀어야지. 그런데 상대방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야, 저기 회사 가면은 연봉이 8천이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8천이 아닐 수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연봉이 얼마냐면 7,980만 원이에요. 20만 원만큼 지금 갭이 벌어졌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20만 원 때문에 내 의사결정에 차이가 발생할까? 그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이런 개념이 이제 중요성 개념이 되는 겁니다. 중요성 개념. 결과적으로 목적 적합한 정보란 정보형제 의사결정의 차이를 불러일으키는 속성이지 정확한 값을 얘기하는 건 아니라고. 그래서 일부 오류 등등이 존재한다라고 할지라도 정보형제 의사결정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정보는 목적 적합한 정보가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되셨나요? 뭐 이런 얘기거든요. 자, 어떤 회사가 회계 처리 이렇게 한 겁니다. 자, 장부 회계 처리를 하면서 현금이 1,000만 원만큼 빠져나갔어요. 근데 그 1,000만 원만큼을 뭐라고 처리했냐면 자산이라고 이렇게 처리를 했어요. 근데 이게 적정하게 회계 처리를 한다면 현금 1,000만 원만큼 빠져나간 것은 비용으로 처리해야 되는 게 맞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회사가 이를 이렇게 보고를 한 겁니다. 이거 잘못된 회계 처리잖아요. 잘못된 회계 처리. 아시겠어요? 그런데 이 잘못된 회계 처리를 기반으로 해서 의사결정이 내리는 당사자한테는 얘는 차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이 회계 처리를 이렇게 잘못한 거예요. 삼성 자산 총계가 어느 정도 되죠? 몇백조 아니에요? 그 몇백조 되는 회사가 딸랑 1,000만 원에 대한 실수가 있었다라고 해서 삼성전자에 투자라는 의사결정자가 너 1,000만 원 잘못됐잖아. 너 투자 안 해. 이렇게 나타나지는 않는다고요. 즉 삼성전자한테 1,000만 원은 그닥 중요한 금액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실제 삼성전자가 공시되는 재무제표 여러분들 보실지 모르겠지만 재무제표 단위 자체가 걔네는 100만 단위부터 시작을 해요. 이걸 뭐 이렇게 바로 얘기를 할 수는 없겠죠. 어떻게 생각한다면 그 우리한테 100만 원이 삼성전자한테 그냥 이런 정도밖에 가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 중에서 지금 1,000만 원 잘못되니까 10원 꼴랑 잘못된 거야. 이것 때문에 의사결정에 차이가 발생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뭔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반대로 이 회계처를 누가 잘못했냐면 제가 잘못한 거야. 우리 사무실은 평수가 한 30평 정도가 되는 것 같고 직원들은 한 5분 계시고 보증금은 한 5천 정도 들어간 것 같고 그리고 관리비로 지출되는 금액이 한 달에 한 100만 원 정도 이렇게 나오는 것 같고 등등등 이런 규모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사무실을 좀 키우고 싶어. 그래서 누군가로부터 투자를 받고 싶은 거예요. 근데 내가 갖고 있는 재무상태표 작성을 한다면 아마 자산 총계로 나오는 금액이 뭐 기껏해 한 1억인가 2억인가 뭐 재무제표는 이렇게밖에 안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내가 지금 1,000만 원에 대한 회계 처리를 잘못한 겁니다. 근데 이렇게 정보를 전달했을 때 상대방의 의사결정에 차이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었을 거 아니야. 1억 정도밖에 없는데 1,000만 원이 잘못돼 있다니까. 이걸 알았으면 당연히 투자를 안 했을 거 아니에요. 이럴 경우는 의사결정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겠죠. 즉 중요성 개념이란 건 목적적 합성과 관련이 있지만 이거 획일적으로 어떤 금액이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삼성전자 입장에서 1,000만 원은 돈도 아니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금액이잖아요. 뭔 개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갑시다. 중요성입니다. 중요성. 자, 중요성은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하거나 불분명해서 이를 기초로 내리는 이용자들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다면 중요하다는 겁니다. 방금 들었던 사례에서 1,000만 원의 숫자는 외부 정보용자에게 영향을 줄 것이다? 삼성전자 입장에는 거의 주지 않을 것이다. 근데 제가 만약에 만든 기업이 있다고 한다면 여기는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중요성이란 것은 개별 기업 재무보고서 관점에서 해당 기업의 특유한 측면의 목적적 합성을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얘는 개별 기업 관점이므로 기준위원회가 획일적인 계량치 어떤 금액이 중요하다, 어떤 항목이 중요하다는 거 미리 결정할 수는 절대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 판단을 하실 때 항상 중요성이라는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재무회계 이제 중급회계 중주 공부를 하시다 보면 이제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요. 중요한 경우, 유의적인 경우, 경미한 경우 뭐 이런 식으로 쭉 나올 거예요. 이게 이제 중요성 개념을 바탕을 하는 겁니다. 덧붙여서 우리 회계원리 시간에 소모품 공부를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때 아마 회계처리 공부하면서 소모품 자산 만들어놨다가 기말에 실사를 하고 없어진 부분에 대한 소모품비 처리하고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중급회계부터는 이제 안 나와요. 왜? 소모품은 그닥 중요하지 않으니까 금액적으로 봤을 때 그냥 바로 비용 처리가 끝나는 겁니다. 자, 회사에서 철제 쓰레기통 있을 거 아니에요. 물리적 실체 있죠. 앞으로 계속 사용 목적이죠. 몇 년 동안 사용할 수 있죠. 그럼 사실 이거 유형자산이거든요. 철제 쓰레기통 가격이 기껏해야 다이소가면 2만 원, 3만 원이라고요. 그거 한 10년 정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3만 원 주고 산 철제 쓰레기통 재무상태표에 유형자산 돌아놓고 10년 동안 감가상각하고 미친 짓을 할 이유가 없다고요. 왜? 얘는 자산으로 없고 감가상각을 하나 아니면 바로 비용처리하나 외부 정보용자에 아무 영향이 없으니까. 뭔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이제 중요성 개념이 되는 거예요. 중요성 개념.
이거 얘기할 때마다 제가 상당한 게 제가 회계사 합격을 하고 첫 번째 갔던 곳이 회계법인이 아니고 일반 직장을 갔거든요. 그 회계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가 하나로텔레콤이라는 회사에 들어갔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회계사 타이틀을 들고 들어갔으니까 그때 아마 그 회사에서 이제 전문가들 이렇게 좀 뽑는다고 뭐 변호사들도 뽑고 회계사를 뽑고 막 이렇게 했었어요. 몇 년 동안 계속. 그래서 제가 아마 1번을 아마 그때 들어갔던 것 같은데 그래서 회계사 타이틀이 있으니까 저한테 이게 신입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일일 뭐 이렇게 결정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저질러 놓고 온 게 있거든요. 보안 시스템을 하나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 보안 시스템에 들어갔던 돈이 그때 한 3천만 원인가 아마 이 정도 들어갔던 것 같아요. 저는 사회에 첫 발을 들었던 시점이란 말이에요. 저한테 3천만 원은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금액을 자본적 지출로 해서 자산으로 잡아놓고 결제를 딱 올렸더니 팀장님이 저를 쳐다보시더니 피식 알았어 하시더라고요. 그 회사 자산 총계가 10조가 넘는 회사야. 그 회사한테 1,000만 원, 몇 천만 한 3천만 원 정도의 보안 시설은 사실 아무 의미가 없다고요. 여태 관행상 다 그냥 비용 처리하고 끝낸 겁니다. 제가 그때 이제 만들어 놓고 왔거든요. 아직까지 감가상각하고 있을걸요 거기. 지나고 났더니 그때는 내가 진짜 이게 아무것도 몰랐을 때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중요성 개념입니다. 이게 중요성 확인하시고. 자, 다음 사항은 표현 충실성입니다. 표현 충실성은 결과적으로 믿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자, 그럼 믿을 수 있게 해서는 자 정보 막 누락하고 자기가 던지고 싶은 거 던지고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는 정보는 있는 그대로를 완전하게 보고를 해야 됩니다. 이거를 우리가 완전성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완전성 있는 그대로 다 보고를 하자. 이용자가 서술되는 현상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포함합시다. 자, 두 번째는 정보를 전달할 때 경영자의 입맛에 맞는 방향으로 꼬시는 정보, 외부 정보 영장을 유용할까 그렇지 않을까요? 유용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보를 전달할 때는 중립된 정보를 전달을 해야 됩니다. 자, 중립성이란 재무제표의 선택이나 표시에 바이어스, 편의가 없음을 얘기를 합니다. 편파가 되거나 편중이 되거나 강조, 경시 등 조작되지 않아야 됨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 재무제표가 공시가 될 때 재무상태표는 폰트 30으로 만들고 그리고 현금흐름표는 폰트 9로 만들고 이런 건 없다고요. 다 똑같은 모양새로 갑니다. 편파가 되거나 편중이 되거나 강조가 되거나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이거 우리가 중립성이라 얘기를 하는데 주의하셔야 될 사항은 요거 시험 문제 문구에 많이 나옵니다. 중립적 정보는 목적이 없거나 행동에 대한 영향력이 없는 정보를 의미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자, 봐요. 친구 3명이 있어. 아주 친해요. 근데 하필이면 나 빼놓고 두 놈이 싸운 거야. 나는 중립을 지키고 싶어요. 중립을 지킨다는 얘기는 니네 알아서 해. 난 모르겠어. 이게 중립을 얘기를 하는 건 아니라고요. 여기서 말하는 중립이란 꼼꼼하게 따져보았더니 네가 조금 더 잘못한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상대적으로 요놈이 더 친하다고 해서 편들고 이런 것들이 편파가 되는 거죠. 중립적 정보는 아무 목적의식 없는 정보를 얘기하는 건 절대로 아니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자, 목적이 없거나 행동에 대해서 영향이 없는 정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밑에 내려가서 이거부터 먼저 보시죠. 중립 정보와 관련해서 이 부분. 자, 중립성 관련해서 유의사항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중립은 어떻게 지킬 수가 있다? 말 그대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나하고 조금 더 친하다고 해서 그 친구 편을 들면 얘는 편파예요. 그렇죠? 이때 말하는 중립성은 어떻게 하자고요? 사건을 신중하게 보자고요. 둘이 말싸움하는데 원인이 뭐였는지 그럼 저는 조금 더 잘못한 것 같아. 이렇게 하셔야 되는 게 이게 중립적인 거지. 친하다고 해서 그렇게 처리하시면 안 된다. 중립성 그래서 결론 신중을 기함으로써 뒷받침됩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판단하자는 거예요. 이게 중립성입니다. 그리고 신중성은 불확실한 상황에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이때 신중을 기한다는 것이 멋대로 자산과 수익을 과대 표시, 부채 비용을 과소 표시 또는 반대 이렇게 처리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자산도 신중하게 이 정도 될 것이다. 부채도 신중하게 이 정도가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신중을 기한다는 것이 비대칭을 내포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 생각한다면 신중을 기할 때 자산 금액은 부풀리지 말고 부채는 조금 더 부풀려도 괜찮을 것 같고 이런 것을 얘기를 하는 건 아니라고요. 이건 비대칭을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어떤 경우에는 가장 유용한 정보 전달 방법이 비대칭이라고 한다면 특정 기준세에서 비대칭을 포함할 수는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우리가 보수주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회계로 시간에 공부하셨죠? 가장 대표적인 보수주의는 재고자산에 대한 적합법 평가입니다.
재고 자산이 보고가 될 때는 원가하고 순실현 가능 가치 둘 중에 작은 금액으로 보고를 하는 거지 무조건 순실현 가능 가치로 보고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원가가 1,000원인데 순실현 가능 가치가 1,200이에요. 보고되는 숫자는 그냥 1,000으로 보고가 된단 말이에요. 즉 평가 이익은 인식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원가가 1,000인데 순실현 가능 가치 700밖에 안 돼요. 그때는 700으로 보고를 하셔야 되겠죠. 그때는 평가 손실한 것이 나타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평가 이익은 인식하지 않고 평가 손실만 인식하자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건 사실 비대칭적인 회계 처리란 말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달하는 것이 유용자에게 유용하다라고 한다면 얘를 개념책에서 말리지는 않겠다. 이런 개념입니다. 자, 내려가서 자, 다음 단계는 근본적 질적 특성에 대한 적용 절차입니다. 자, 다시 원론으로 들어갑시다. 근본적 특성은 뭐하고 뭐가 있고요? 목적 적합성, 표현 충실성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만 갖고 있으면 됩니까? 둘 다 있어야 됩니까? 둘 다 있어야 된다고. 이건 무조건 둘 다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둘 중에 뭐부터 확인을 할까?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오케이. 우리 기준수의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절차는 1단계 이용자에게 유용한 경제적 현상을 일단 식별합시다. 자, 두 번째는 가장 목적 적합한 대안을 식별합시다. 세 번째는 이 중에서 가장 충실하게 표현될 수 있는 결정하고 만약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면 차선의 목적 적합한 대안을 식별하고 반복을 하자 이렇게 되네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특정 거래가 이렇게 발생을 했습니다. 자, 1단계는 이거예요. 자, 이 거래를 회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봤더니 A라는 방법도 있고 B라는 방법도 있고 C라는 방법도 있고 총 3가지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3가지 방법 중에서 정보용자에게 가장 유용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을 해주시면 된다고요. 근데 유용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목적 적합성도 있어야 되고 표현 충실성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중에서 첫 번째 단계는 3가지 중에서 일단 뭐부터 보자고요. 가장 목적 적합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부터 확인하자고요. 봤더니 얘가 1순위 최선의 목적 적합한 정보를 전달할 수가 있대요. 그러면 얘를 선택을 했으면은 두 번째 얘가 표현 충실성을 갖고 있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봤더니 표현 충실성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얘를 그냥 채택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A 방법에 따라 회계 처리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뭔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만약에 얘가 가장 최선의 목적 적합한 정보를 전달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방법을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쓸 수 없다는 겁니다. 그때는 다음 단계 차선의 목적 적합한 대안이 뭔지를 확인하시고 이 차선에 해당했던 부분이 표현 충실성을 갖고 있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얘가 충실하다라고 한다면 이거 채택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게 안 된다라고 한다면 또 다음 단계 차선의 목적 적합한 단계 이런 식으로 흘러가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개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예. 이걸 나중에 여러분들 어디서 직접적으로 보시게 될 거냐면 투자부동산인 것이 있어요. 투자부동산에 대해서 회계 처리하는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얘를 공정가치 모형을 적용을 할 수도 있고 원가 모형을 적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2가지 모형 중에서 뭘 선택을 할까 판단하는데 가장 목적 적합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공정가치 모형이라면 일단 얘가 가장 최선의 목적 적합한 정보를 전달하는 거야. 얘가 표현이 충실하게 되기 위해서는 이게 공정가치 모형이니까 뭐에 대한 측정이 가능해야 되겠죠. 공정가치 측정이 가능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 공정가치 측정이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얘는 공정가치 모형에 따라 회계 처리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얘가 가장 목적 적합함에도 불구하고 공정가치를 측정할 수가 없어. 그럼 얘는 표현이 충실하게 안 될 수밖에 없다고요. 그때는 차선 들어가는 겁니다. 둘 중에 차선이 이거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얘는 원가 모형에 따라서 처리를 한다는 거 나중에 규정 공부하시게 될 거예요. 이런 개념입니다. 순서 확인합시다. 자, 근본적 특성에 대한 적용 절차 1번 대안을 식별한 다음에 2번 표현 목적 중에서 뭐부터 고려하자고요? 목적 적합성부터 먼저 고려하자고요. 가장 최선인 놈. 그 놈이 표현 충실성을 갖고 있다면 끝나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표현 충실되지 않다라고 한다면 다음 단계 차선의 목적 적합한 대안을 식별하고 이 과정을 계속 반복적으로 수행을 하시는 겁니다. 오케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 기억. 네. 근본적 특성이었습니다. 자, 넘겨서 다음 단계는 보강적 특성입니다. 보강적 특성. 자, 보강적 특성이 나온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이거 어떻게 했지? 자, 내가 대안을 봤더니 A라는 방법하고 B라는 방법이 있대요. 정보가 유용하기 위해서는 목적 적합하고 표현 충실해야 된답니다. 봤더니 얘네는 목적 적합하고 표현 충실성이 있는데 얘는 둘 다 없대요. 방법은 무조건 A 방법 선택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하는 거예요. 2개가 둘 다 있는 겁니다. 그리고 목적 적합성의 정도도 둘 다 똑같아요. 이럴 경우는 A 방법을 적용해야 되면 B 방법을 적용해야 될 것이냐. 답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근본적 특성을 통해서는. 아시겠어요? 이 경우에는 얘를 통해서는 판단이 안 되니까 플러스 알파까지 보자. 이때 나온 게 보강적 특성이 되는 거예요. 자, 보강적 특성은 동일하게 근본적 질적 특성을 가진 두 가지 이상의 방법 중 어느 방법을 사용할지에 결정에 도움을 줄 수가 있다. 자, 이때 나오는 게 이것도 암기하셔야 됩니다. 비교 가능성, 검증 가능성, 적시성, 이해 가능성. 총 네 가지가 보강적 특성입니다. 자, 첫 번째 비교 가능성 봅시다. 이건 쉽죠? 비교 가능성 뭘 얘기를 한다고요? 말 그대로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 이게 다른 기업과 우리 기업을 비교하는 것도 나타날 수가 있고 때에 따라서는 우리 기업의 작년도 거하고 올해 걸 비교하는 것도 나타날 수가 있죠. 그래서 얘를 기업 간 비교 가능성 또는 기간 간 비교 가능성 등등으로 얘기를 할 겁니다. 얘가 표시되는 게 실제 이제 재무제표 공시예요. 그래서 그 재무제표가 공시가 될 때는 올해 말의 재무상태표만 아니라고요. 정년도하고 비교식으로 포괄손익계산 공시가 될 때도 올해 손익계산뿐만 아니고 작년도 기본적으로 비교 공시가 됩니다. 자, 항목 간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식별 이해할 수 있는 정보 속성을 얘기를 하고 당연히 비교하려면 최소한 두 항목이 필요하겠죠. 자, 비교 가능성 밑에 세부적인 내용 나오니까 이거부터 먼저 갑시다. 자, 하단에 비교 가능성 먼저 한번 보시고 자, 여기 몇 가지 유의사항이 있는데 이게 얘가 이제 말문제로 좀 자주 출제가 돼요. 그래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일관성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자, 일관성이 뭡니까? 일관성은 회계 처리할 때 작년도 회계 처리하고 올해 회계 처리 똑같은 방법을 쭉 적용하자. 이게 일관성과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만약에 일관된 회계 처리를 했다라고 한다면 정보를 비교하는 데 사실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X1년도하고 X2년도가 있고요. 당기 순이익이 나오는데요. 당기 순이익이 X1년도에는 100억, X2년도에는 105억만큼 이렇게 보고를 했대요. 자, 여러분들 비교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회사 작년 실적, 올해 실적 어디가 더 좋습니까? 올해 실적이 더 좋죠. 근데 실질적으로 안 그럴 수도 있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회계 원리 시간에 기본적인 지식을 공부를 하는 겁니다. 재고 자산에 대한 원가 흐름 가정이란 것이 있었어요. 자료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당기 순이익이 같았어요, 달랐어요? 다를 수 있었죠. 매출원가 크기도 달라지고 기말 재고 자산 크기도 달라지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작년도까지는 회사가 평균법을 적용을 하고 있다가 올해부터 선입선출법을 적용한 겁니다. 기본적으로 동일한 자료에서 물가가 상승하는 상황에서 선입선출법 적용한다면 기말재고가 가장 커지고 이건 가장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실질적으로는 이게 성과가 X년도가 더 좋지 않을 수도 있다고요. 방법 변경 때문에 이렇게 보일 뿐이지. 아시겠어요? 그런데 작년도에도 선입선출법, 올해도 선입선출법이 적용됐다는 걸 확인하는 순간 당연히 방법이 똑같았으니까 X년도 실적은 더 좋다라고 확인할 수가 있겠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결론. 일관된 회계 처리한다면 비교하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워요. 그래서 일관성은 비교 가능성하고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요. 근데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이 방법이 원래 작년도 방법이었고 이게 올해 방법인데 이게 바뀌었어요. 비교 가능성 확보를 해서 무조건 우리 일관된 회계 처리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고요. 뭔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일관성은 비교 가능성하고 당연히 관련성이 있지만 같은 개념은 아니다. 우리의 목적은 비교하는 겁니까? 일관된 회계 처리하는 겁니까? 비교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 비교 가능성은 목표이고 일관성은 그 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을 주는 역할일 뿐 시험 문제 가장 많이 나왔던 사항이 이걸 바꿨어요. 일관성은 목표이고 비교 가능성은 그 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을 준다. 당연히 아니라고요. 뭐가 준지를 정확하게 갖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기억. 자, 두 번째, 동일한 경제적 현상에 대해서 대체적인 회계 처리 방법을 허용한다면 당연히 비교 가능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자, 예를 들어서 똑같은 건물을 갖고 있는데 A라는 기업은 원가 모형을 적용했고 B라는 기업은 재평가 모형이라는 걸 적용한 겁니다. 회계 원리 시간에 아주 간략하게 유형자산에 대한 후속 평가 모형이 원가 모형도 있고 재평가 모형도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럼 재무제표 찍히는 숫자가 서로 다르다고요. 당연히 대체적인 방법을 활용한다면 비교가 쉽지 않을 수 있겠죠. 자, 동일한 경제적 현상에 대해서 대체적 회계 처리 방법을 허용한다면 당연히 비교 가능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요거 보시고. 자, 그리고 마지막 사항인데요. 근본적 지속성을 충족한다면 어느 정도의 비교 가능성은 달성할 수가 있답니다. 100%는 아니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삼성전자 실적이 딱 보고가 됐어요. 굳이 다른 기업하고 비교하지 않더라도 삼성전자 실적은 절대적인 규모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최고가 될 수밖에 없다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런 것들. 아니면 차은우 배우를 여기 앞에 세워놨어요.
옆에 우리가 옆에 서지 않더라도 차은우는 차은우인 겁니다. 그렇죠. 뭘 비교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근본적 특성을 갖고 있으면 기본적인 비교 가능성은 당연히 달성할 수가 있다. 됐나요? 이 정도 보시고 다시 위로 올라가서 다음 사항은 검증 가능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검증 가능성은 합리적이고 독립적인 서로 다른 관찰자가 어떤 소설의 표현 충실성에 있어서 합의에 이를 수 있는 속성을 얘기를 합니다. 핵심 키워드는 합의입니다. 합의. 100% 똑같아야 된다고요? 합의만 하면 된다고요? 합의만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검증 가능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복습합시다. 자, 올해 말에 우리가 재무상태표를 작성을 합니다. 갖고 있는 매출 채권이 1000만큼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 중에서 못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우리가 대손 충당금으로 쌓는다는 거 회계 원리 시간에 공부를 하셨을 거예요. 이 금액이 400만큼 이렇게 계산이 됐고 결과적으로 600이 됐어요. 자, 다음 회계 기간에 실제 못 받게 되는 것은 무조건 400일 것이다.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추정치가 적용될 거니까, 그렇지? 추정치가 적용될 거니까. 이거 뭐 하나 얘기를 안 하고 온 것 같나? 얘기를 해서는 전제가 돼야 될 사항이 있는데. 그렇지. 다시. 앞으로 다시. 뭐 하나 빠졌네요. 예, 표현 취급성 무어려 제일 중요한 거 빠뜨려 갈 뻔했다. 뭐가 찝찝하더라. 예. 자, 머리 리셋. 자, 다시 표현 충실성으로 가시고, 자, 표현 충실성 중에서 우리가 완전성하고 중립성까지 봤거든요. 자, 다음 사항은 무오류라는 것이 있습니다. 무오류. 자, 무오류란 현상의 기술에 오류나 누락이 없고 보고 정보를 생산해 사용된 절차의 선택과 적용 시 절차상 오류가 없음을 우리는 오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자, 무오류라는 표현 때문에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될 게 얘는 무조건 100% 정확하다.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건 실제 재무제표에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할례가 없을 수가 없어요. 오케이, 그럼 봐요. 그래서 이 사례를 분명히 하고 왔었어야 되는데. 자, 봐요. 자, 어떤 기업이 대손충당금을 400만큼 이렇게 쌓아놨단 말이에요. 무조건 앞으로 400? 아닐 수 있는 거잖아요. 실제 500이 대손이 될 수도 있고 300이 대손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숫자는 결과적으로는 정확한 숫자가 아니잖아요. 그럼 이 정보는 충실하게 표현된 숫자가 아니겠죠.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다고. 얘를 추정을 할 때 들어간 절차상의 문제가 없다라고 한다면 얘는 오류가 없는 정보가 된다는 얘기지. 100% 정확해야 된다는 얘기는 절대로 아니라고요. 자, 오류가 없으면 이 맥락에서 오류가 없다라는 것은 모든 면에서 완벽하게 정확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무오류 얘기를 할 건데 무오류의 개념은 사용된 절차의 선택과 적용 시 절차상 오류가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지 100% 정확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건 절대로 아니다. 이거 얘기를 하고 있었어야 되지. 네. 자, 그래서 이어서 자, 검증 가능성 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실제 이 회사가 적용한 대손충당금 400이라는 숫자가 믿을 만한지 그렇지를 다시 한번 제3자가 검증을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회계사 2명을 불렀어요. 그래서 첫 번째 회계사가 이걸 봤더니 600이 나온 거예요. 근데 두 번째 회계사가 얘로 와서 이걸 확인해 봤더니 100밖에 안 나온 거예요. 그럼 얘는 검증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이건 검증 가능한 금액이 아니야. 누가 와서 측정하는지 금액이 다 달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정보는 검증 가능한 정보가 아니라고요. 근데 A라는 회계사가 와서 봤더니 402가 나왔고요. B라는 회계사가 봤더니 397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건 정확하게 일치하는 금액은 아니겠지만 대략 400 정도에서 의견을 형성될 수가 있겠죠. 이런 정보는 얘는 검증 가능한 정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검증 가능성은 합리적이고 독립적인 서로 다른 관찰자가 어떤 소설의 표현 충실성에 대한 합의에 이를 수 있음을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비록 완전히 의견이 일치하지는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됐나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주석상 같은 것들 보시면 재무제표에 꽂힌 숫자에 대해서 얘는 무슨 평가 방법이 이용이 됐고 어떤 추정치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등등등등 다 공시를 할 거예요. 그래서 제3자가 그걸 보고 다시 뭐 웍스루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다시 한번 따라가서 그 검증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 이런 것들. 자, 검증 가능성은 이 정도 보시고, 자, 다음 사항은 적시성이라는 것이 있네요. 적시성은 말 그대로입니다. 정보를 제때 이용 가능하게 하는 것을 우리는 적시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보통 회계 정보가 전달되는 기본적인 주기는 연단입니다. 그렇죠? 연단이.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어떤 투자자는 단기 순이익 100억 이상이라면 이 회사에 투자를 할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X 1년도에 회사가 당기순이익을 보고를 했더니 한 100억 정도를 보고를 했고 그 이전까지도 계속 100억 원자리가 된 거예요. 그럼 당연히 이 회사는 앞으로도 100억 이상의 당기순이익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지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 회사에 투자를 하는 시점이 언제냐 하면 11월 1일쯤에 이 회사에 투자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아직까지 이 회계 기간에 대한 정보는 전혀 공시되지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과거 정보만 쭉 보고 100억 넘었길래 이 회사에 투자를 했더니 결과적으로는 당기순이익이 70밖에 보고가 안 된 거야. 물론 그럴 수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 투자자의 경우에는 예측은 잘못된 예측이 발생을 했을 겁니다. 이유를 봤더니 이 회사가 6개월 동안 장사를 해봤더니 올해 갑자기 시장 상황이 안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6개월 동안의 당기순이익은 한 35 정도밖에 이렇게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이 정보를 알았다라고 한다면 반년 장사에서 35억이니까 1년 장사하면 70억 정도가 되겠지. 이렇게 추측이 가능했을 거 아니에요. 뭔 말씀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내가 이때 필요한 정보는 이때 전달된다면 가장 좋은 정보가 되겠죠. 이거 우리는 적시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적시성 있는 정보를 전달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항이 중간 재무 보고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22장 기타 사항 가죠. 중간 재무 보고라는 것도 다루게 될 거예요. 참고 우리나라의 모든 상장 기업은 그래서 분기 단위로 정보를 공시를 합니다. 얘는 다 적시성을 위해서입니다. 문과 하나 기억합시다. 자, 일반적으로 정보는 오래될수록 적시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옛날 정보가 될 거니까. 자, 그러나 일부 정보는 보고 기간 말 후에도 오랫동안 적시성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추세 분석입니다. 추세 분석. 추세 분석을 할 때는 과거 몇 년 전부터 추세가 이렇게 움직입니다. 얘는 일종의 적시성 있는 정보를 전달할 수가 있어요. 요거 말장난 할 때 조심하시라고요. 자, 제가 퀴즈 한번 내볼게요. 자, 항상 퀴즈는 답 적어놓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오래된 정보는 유용성이 낮다. 일반적으로 오래된 정보는 유용성이 낮다. 제가 답 적어놓는다고 얘기를 했는데 일반적으로 정보는 오래될수록 유용성이 낮아진다. 맞다니까요. 맞다니까요. 오래된 정보는 항상 유용하지 않다. 이건 아니라는 얘기죠. 이래서 말 문제가 어려운 거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공부를 하실 때 일반적으로는 말 문제가 쉬워 보여요. 계산 문제가 어려워 보인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공부를 쭉 해나가시면 결과 시험 전에는 완전히 반대예요. 계산 문제가 쉬워요. 이미 우리는 공부해서 계산하는 방법을 알고 있으니까. 근데 말 문제는 아는 것 같아도 틀릴 수 있고 이런 것들입니다. 이게 뉘앙스 차이 때문에 뉘앙스 차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지 두루뭉실하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고요. 아시겠어요? 다시 정보는 일반적으로 오래되면 유용성은 낮아집니다. 이게 당연한 사실이에요. 하지만 무조건 그런 것은 아니다. 이걸 여러분들 머릿속에 기억하고 계셔야 된다고요. 오케이. 자, 요상이었습니다. 요상이었고 마지막 이해 가능성이네요. 자, 이해 가능성이란 것은 정보를 명확하고 간결하게 분류짓고 특징짓고 표시할 때 이해 가능하게 된답니다. 자, 여러분들은 삼성전자의 올해 실적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에 요청을 했더니 삼성전자에서 여러분들을 본사로 데리고 갔어요. 1년 동안의 모든 전표를 프린트해서 여러분들한테 정보를 전달한 겁니다. 실적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할까요? 그 프린트하면 얼마나 나올까? 최소 건물 하나는 좋게 이렇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수십만 건, 수백만 건의 거래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건 외부 정보인지 이해시키자는 얘기예요, 말자는 얘기예요. 엿먹으라는 얘기지. 이건 사실 이해시키자는 얘기는 아니지. 그렇죠, 여러분들? 그럼 정보를 이해시키기는 어떻게 할 수밖에 없다? 그 모든 거래 내역 중에서 매출과 관련된 손익이 얼마인지, 이 매출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매출 원가가 얼마인지 요약 집계해서 만들어서 정보를 전달한다면 이해가 쉽게 되겠죠. 사실 여러분들은 대부분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니까 당연히 아실 거 아니에요. 부장님부터 시작을 해서 뭐 갖고 오라고 얘기를 할 때 자료 이만큼 들고 가면 바로 패대기 치지 않습니까? 보고서 작성할 땐 보통 최대 2장, 3장 넘으면 안 되잖아요. 딱 요약해서 핵심만. 그래서 결과가 이렇게 됐다. 이렇게 보고 해야지 정보용자가 이해를 하게 되는 거지. 원본, 로머티리얼 이만큼 다 갖고 와서 이거 이해하십시오. 이건 이해를 시키겠다는 얘기가 아니라고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분류 잘 해주셔야 되고 특징 잘 잡아주시고 표시 잘 해주셔야지 이해 가능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포괄손익계산서 형식 등등이 만들어진 겁니다. 매출액 놓고 매출원가, 매출총익 만들고 판관비 놓고 영업이익 만들고 영업외 수익, 영업외 비용 만들고 등등등등 이렇게 해야지 외부 정보에 이해가 가능하게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자, 그리고 또한 일부 현상은 본질적으로 복잡해서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개념책이 한 발 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다면 이해할 수 있어요라고 해놓고 어떤 것은 본질적으로 복잡하기 때문에 이해할 수 어려울 수도 있다. 사실 그래서 저도 삼성전자 재무제표를 보면 대략 한 90%는 당연히 이해가 되죠. 저는 회계사니까. 근데 어떤 정보는 그거 읽어봐도 잘 모르겠어요. 이건 내부에서 보지 않는 이상 사실 정확한 값을 알 수는 없다고요. 덧붙여서 내부에 있다라고 할지라도 사실 어려워서 잘 못하는 경우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가 있죠. 그래서 외부 전문가 초빙하잖아. 외부 전문가까지. 자, 일부 현상은 본질적으로 복잡해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재무보고서는 합리적인 지식이 있고 부지런히 정보를 검토 분석하는 이용자를 위해서 작성이 됩니다. 누구를 대상으로 한다고요? 이런 사람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작성이 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 회계를 공부하고 있으니까 매출액, 매출원가, 매출총익, 판관비 이런 형식이 나타나는 건 우리가 아는 것이지 실제 회계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 본다면 이게 무슨 말이야 라고 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런 사람들까지 이해시킬 수준의 이해 가능성은 낮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합리적인 지식이 있는 자들을 이해시키는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됐나요? 이 정도. 자, 마지막 갑시다. 마지막은 보강적 질적 특성의 적용 절차입니다. 자, 적용 절차는 순서 있습니까? 없습니까? 순서 없습니다. 어떤 규정된 순서를 따르지 않는 반복적 과정입니다. 그래서 총량이 가장 높은 방법을 선택하시면 되는 거지. 우리가 공부를 비교 가능성 먼저 했다고 해서 비교 가능성 먼저 확인하고 이런 거 없습니다. 자, 비교할게요. 우리가 지금 질적 특성을 공부하고 있죠. 크게 근본, 보강이 있었어요. 자, 근본 몇 개 있고요? 2개. 뭐가 있었고요? 목적적 합성, 표현적 실성. 비교 4개 있었어요. 그렇죠? 뭐가 있었고요? 비교 가능성, 검증 가능성, 적시성, 이해 가능성 4개가 있었다고요. 근본적 특성은 무조건 있어야 된다고요? 말아야 된다고요? 근본적 특성 무조건 있어야 된다. 그때 순서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때는 순서, 목적부터 보고 표현식이 가는 겁니다. 그런데 보강적 특성은 순서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그냥 시행착오법입니다. 여러 가지 했던 것 중에 총량이 가장 큰 거 하는 거예요. 이걸로 여러분들한테 시험 문제 물어볼 거라고요. 자, 퀴즈. 근본적 질적 특성에 대한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순서에 대해서 개념 체계가 규정하고 있다. 맞나요? 틀렸나요? 이건 맞다고요. 그 순서에 따라서. 그런데 얘를 보강적 특성으로 딱 바꿔서 얘기하면 틀린 표현이 되는 거라고요. 아시겠어요? 우리는 철저하게 이제 수업 목적으로 대비를 하셔야 될 거니까 이렇게 구분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순서 없습니다. 순서 없습니다. 가능한 긍정 극대화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이게 이제 원론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보강적 특성을 잔뜩 올리기 위해서 표현 충실성 정도는 훼손시켜도 상관없겠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보강적 특성은 근본적 특성이 있는 상태에서 보충 강화를 하는 것이지 이걸 올리기 위해서 근본적 특성을 없앨 수는 없는 겁니다. 목적 적합하지 않거나 충실하게 표현되지 않으면 보강적 질적성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끝. 네, 여기까지가 질적 특성이었습니다. 여태 아마 개념 체계에 대한 문제 중에서 가장 많이 출제가 됐던 사항이 이 질적 특성인 것 같아요. 질적 특성은 여러분도 공부하셔야 될 사항이 대략 지금 90%를 던진 겁니다. 나머지 10% 정도를 나중에 풀 강좌를 통해서 여러분들 채워나가시면 돼요. 아시겠어요? 되셨나요? 자, 마지막 확인합시다. 지금 우리 되게 좋은 소리 했잖아요. 그렇죠? 목적 적합해야 된다. 표현도 충실하게 돼야 된다. 비교도 할 수 있어야 된다. 뭐 적시의 정도를 전달해야 된다. 이거 하려면 당연히 노력이 투입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또는 돈이 투입될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것들 우리가 원가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뭔가 정보를 생산하는 데는 당연히 원가가 투입될 수밖에 없다고요. 저는 경영학을 전공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경제학은 교양 과목이었고 그리고 회계사 시험 과목이 있다 보니까 공부를 했지 시험을 딱 끝난 이후에는 머릿속에 싹 사라졌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기억되고 있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한 가지가 원가하고 효익의 관계입니다. 원가 효익. 자, 둘 중에 뭐가 더 커야 됩니까? 당연히 효익이 커야 되는 거지. 원가가 크니까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거 우리는 원가 제약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원가 제약입니다. 그래서 모든 정보에 대한 포괄적인 제약 요인은 뭐니 하더라도 이 정보를 생산하기 위한 원가가 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볼게요. 자, 어떤 회사가 투자 주식을 갖고 있어요. 투자 주식은 재무 상태표의 공정 가치를 보고를 하셔야 된단 말이야. 이거 뭐 회계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던 거고. 근데 그 투자 주식이 상장 기업의 주식이에요. 공정 가치는 쉽게 계산할 수 있겠죠. 네이버 열면 바로 나오니까.
근데 비상장 주식이 있단 말이에요. 비상장 주식의 가치는 계산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계산하려면 돈이 들어요. 세무사들은 얘를 기준으로 해서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 규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평가를 하거나 저 같은 회계사들의 경우는 기업 가치 평가, 밸류에이션이라는 작업을 통해서 한 주당 가치를 평가하거나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문제는 세무사, 회계사들 이런 거 가치 평가라는 거 당연히 수수료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럼 수수료 받는 금액이 예를 들어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그 회사가 10주를 갖고 있거든. 내가 가치를 평가했더니 한 주당 3만 원이 나온 거야. 그럼 재무제표에 표시되는 숫자는 30만 원 보고를 하시면 되거든요. 제가 수수료를 500만 원 받은 거예요. 이거 의미가 없잖아요. 이런 것들은. 30만 원 숫자를 뽑아내기 위해서 몇 천만 원 쓰는 거 아무 의미가 없을 거 아니야. 이런 것들이 원가의 제한 요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케이. 항상 정보를 전달할 때는 그 정보에서 제공되는 효익이 이 정보를 생산하기 위한 효익 원가보다는 당연히 커야 된다. 이 전제를.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주의하실 거. 방금 말씀드렸던 제약 요인에 대한 판단입니다. 판단은 경영자가 판단한다. 맞나요, 틀렸나요? 맞나요, 틀렸나요? 답은 아니다가 답입니다. 이거 경영자한테 시키는 순간 엉망진창입니다. 어떻게 될까요? 자기한테 유리하다면 돈이 얼마만큼이 들든지 얘는 제약면에 걸리지 않는다고 주장할 거고, 자기한테 불리한다면 사실 돈이 얼마 들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얘를 빼버릴 거예요. 즉 편파가 되거나 등등등등등등 중립되지 않은 정보를 전달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결론. 원가 제약과 관련된 사항은 요놈이 판단하는 겁니다. 회계기준위원회라는 것이 특정 정보를 보고하는 효익이 원가의 정당한 수준을 평가하는 것이 절대 경영자가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 경영자 나오는 순간 틀렸어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공부하실 사항 중에서 군데군데 보시게 될 겁니다. 기본적으로 시간 가치가 존재한다. 현재 가치 평가를 하셔야 되겠지만 1년 이내 거래에 대해서는 현재 가치 평가를 생략하고 명목금액을 표시할 수 있다 등등, 이게 이제 규정서에 나오는 이유들이에요. 이런 것들. 네. 자, 여기까지가 개념체계 질적 특성과 관련된 사항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자르시고 잠깐 쉬었다가 자, 다음 사항 들어가도록 할게요. 잠깐 쉬었다 할게요. 네.